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은주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죽음과 관련된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 언론을 보면 존엄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존엄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확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존엄사는 위중한 환자에게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환자와 가족 동의를 받고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환자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존엄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락사랑은 다른 개념이죠. 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안락사는 자연적인 죽음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을 마감시키고 또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서 죽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이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꼭 존엄사, 안락사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무의미한 연명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연명은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또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의학적인 시술입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치료들은 전신의 건강 상태가 적절할 때는 필요하지만 죽음을 앞둔 경우라면 그 효과도 떨어지고 고통만 더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연명치료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나의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는 좋지 않다.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세요. 네,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은 사람의 심장이 멈췄을 때 가슴을 3cm에서 5cm까지 아주 세게 압박하는 마사지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뇌 손상을 일으키고 또 갈비뼈 골절이 되고 흉골 골절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또 연명의료에 흔히 쓰이는 인공호흡기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호흡 지원이 필요할 때 기계적으로 호흡을 하게 하는 장치인데요. 환자의 자가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기관에 구멍을 만들고 튜브를 삽입하는 그런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통증이나 기침, 또 폐 감염 및 손상, 성대 손상 등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술은 임종기의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네 가지 연명치료 외에도 다른 연명치료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무조건 중단시켜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 외에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과 물 공급, 또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대상 환자들은 누구일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확실하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인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조금 더 인간답게 또 고귀하게 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도 여러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요. 굉장히 뭔가 단어가 복잡하고 긴데요. 정확하게 뜻 좀 설명해 주시죠. 사전이라 하면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연명의료란 목숨을 이어서 살아가도록 치료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의향서, 자신의 뜻을 밝혀두는 서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굉장히 위급할 때 나에게 무의미할 수도 있는 연명치료를 계속 이어나갈지 말지 그거를 좀 미리 결정해두는 그런 종이네요. 네,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것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또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도록 돕는 것이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는 의미는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또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족과 친지,
의사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가족들이 고민에 빠졌을 때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또 건강할 때 쓰는 의미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자기 뜻을 알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한다는 데 있고요. 건강한데 미리 써둘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요 정말 뭐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또래 사람이라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제한이 있는데요. 19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또 언제라도 작성할 수 있고 언제라도 내용을 바꾸거나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의 의미와 작성 방법입니다. 맨 먼저 이름을 적어서 본인임을 알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적용 시기의 지정, 어느 시기에 연명 의료를 중단할 것인가 하는 시기를 체크하는 난인데요. 첫 번째는 뇌 기능에 심각한 장애일 때, 두 번째는 질병 말기, 세 번째 노령과 관련된 죽음일 경우, 이렇게 각 시기에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생명 유지 장치의 거절,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연명 의료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만 증가시킬 때 나는 생명 유지 장치를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화 의료는 증상을 조절하고 재활 등을 다루고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이 완화 의료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작성자 본인의 그 작성 성명을 쓰시고 또 증인란이 또 있게 되는데요. 증인은 작성자 본인의 친필임을 확인해주는,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인이나 친척 또는 이웃 등이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의향서 보관과 활용, 의향서 작성은 주변 사람에게 반드시 알리고 확인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작성 확인증인데요. 명함 크기만한 그 확인증인데 여기에 보관 장소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고 항상 휴대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쓰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 사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제 주변에는 쓴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아직 법제화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욱 생소하실 겁니다. 2008년에 김할머니 사건에 의해서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요. 2016년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네, 일명 호스피스 연명 의료법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이로써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때는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자의 설명을 듣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법정 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2018년 이전에 써두신 민간 서식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비상 상황에서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저도 한번 작성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과 함께 내 삶과 마무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치관을 나눠볼 수 있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어떤 일이든 논의하고 계획을 한다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보다는 그 결과가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 강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소중한 삶, 건강한 마무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